예,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의 조영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인간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나노바이오 정보기술 이 융합 분야를 어떻게 탐험해 나가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단 탐험이라 그러면요, 이 목표가 있겠죠. 어디로 무엇을 어떤 분야를 탐험을 할 건지. 그래서 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인간의 정신건강 영역을 탐험을 해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기술을 융합해서 이 탐험을 하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탐험을 왜 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이 탐험은 과학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탐험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과학기술을 개발을 통해서 왜 과학기술을 개발해야 되는지, 무엇을 개발할 건지, 어떤 영역에서 이 과학기술을 개발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개발할 건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오늘 나노바이오 정보기술의 융합이라 그래서 나노바이오 정보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나노기술이라는 것은 크기의 단위입니다. 나노가 10억 분의 1이 나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지를 학생들이 잘 모르겠지만 한번 보면 지구를 1이라고 치면요, 밀리라는 우리 밀리미터 같으면 1000분의 1입니다. 지구의 1000분의 1은 대전시 직경만 해집니다. 이 지구를 그다음 마이크로, 그러니까 이게 100만 분의 1로 줄이면 우리 주차장의 차 크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노, 오늘 말씀드린 나노는 지구의 나노가 뭔가 하면 우리나라 1원짜리 동전만 하게 되는 게 나노입니다. 그러니까 10억 분의 1이라는 게 이런 크기로 돼 있다는 걸 아시면 되고요. 이 나노 기술, 그러니까 아주 물질을 작게 만드는 기술이죠. 이 기술이 있고, 이런 나노 기술이 어디 쓰이나 하면 여러분들 쓰는 잉크젯 프린터의 잉크 노즐을 빨리 분사하는 것들, 그리고 이 자동차에 충돌이 있을 때 빠른 시간 내에 충격을 감지해서 승객을 보호하는 이런 감지 장치, 그리고 캠코더라든지 사진 카메라를 찍으면 이게 손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상이 흔들려 버리죠. 그러니까 손 흔들림을 우리가 감지를 해서 영상이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이런 것들, 그리고 디스플레이나 광동kin에 빛을 아주 빠르게 스위칭을 해야 되죠. 이런데 이제 많이 나노 마이크로 기술이 많이 쓰입니다. 그다음 정보 기술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컴퓨터를 보십시오.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예를 들면 무어 법칙과 황해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무어 법칙은 정보의 처리 속도는 2년마다 2배가 되고요. 그럼 황해 법칙은 저장 용량은 1년에 2배씩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기를 보면 우리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양과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이게 정보기술인데요. 그 다음 바이오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인간과 컴퓨터를 한번 비교해 보면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양과 속도는 컴퓨터가 훨씬 인간보다 우수합니다. 훨씬 많은 양의 자료를 거의 훨씬 빠른 속도, 최소한 1000배 이상의 빠른 속도를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처리하고 전달하는 역할은 컴퓨터가 훨씬 나은데, 판단을 보면 인간은 아주 작은 기억 용량으로 컴퓨터에 비하면 아주 느린 신경 처리 속도로 의미를 해석하거나 판단을 하는 것은 훨씬 정확합니다. 컴퓨터보다. 컴퓨터는 자기 스스로 판단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죠. 주어진 규칙대로만 판단을 하지, 기계적으로 판단을 하지, 인간처럼 이 여러 가지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기가 되게 힘들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질문이 뭔가 하면, 컴퓨터는 정보 처리의 양과 속도는 인간보다 훨씬 빠른데 왜 지식이나 인식이라든지 이런 판단 기능은 왜 떨어질까? 이게 질문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가치가 어디서 나올까? 지금까지 정보 기술은 정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속도를 빠른 제품이 이겼습니다. 컴퓨터도 대용량 저장 장치를 달고 빠른 프로세싱이 빠른 컴퓨터가 항상 좋은 거죠. 이게 가치였는데, 정보의 양과 속도를 아무리 높여도 도달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 가치가 뭔가 하면 이 새로운 어떤 의미라든지 이런 판단을 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최근에 AI라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뇌 인지 같은 게 나오는 이유는 컴퓨터의 양과 속도로만 풀 수 없는 인간이 가진 어떤 이런 지능을 부여해서 이 격차를 줄이자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보기술이 정보 처리의 양과 속도를 막 했다 그러면 이제 신뢰성,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게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앞으로 이제 AI 기술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이런 바이오 정보 나노 기술을 합쳤을 때 그럼 이 기술을 가지고 뭐를 할 건지, 무슨 연구를 할 건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는 저희들이 정신건강을 한다 그랬죠. 이 정신건강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이 과학기술을 왜 하필 정신건강일까?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바람은 건강하고 부유하게 사는 겁니다. 그럼 건강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건강관리를 보면 요즘 헬스케어 제품들이 되게 이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있는 여러분들 헬스케어 제품을 보면 전부 신체적인 건강입니다. 예를 들면 질병이라든지 혈압, 맥박, 혈당이 어떤지, 운동량이 어떤지, 만보계 이런 것들이죠. 이거는 신체적인 건강인데 인간은 육체와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럼 정신 건강은 어떻게 하냐? 이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인간의 정신은 생각과 마음으로 되어 있고요. 이성과 감성으로 되어 있고 객관성과 주관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인공지능은 인간의 정신적인 측면 중에서 생각과 이성과 객관적인 측면을 보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바둑, 이성적인 거죠. 논리적인 거죠. 논리적인 인간의 논리성에 관한 게 인공지능인데 그다음 마음, 감성, 주관 이런 거는 이건 사람마다 달라지는 겁니다. 논리는 같을 수 있는데 이건 사람마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왜 건강관리에서 정신건강을 택했냐? 헬스케어 중에서 정신건강을 케어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새로운 가치를, 없는 가치를 만들자고 해서 만든 게 인간의 마음과 감정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이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과 정신건강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국내 우울증을 한 환자가 한 60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입니다. 이 정신건강 문제. 그리고 최근에 우발적인 범죄, 그러니까 묻지마 범죄 있잖아요. 이건 전부 정신적인 문제거든요. 이 사회적인 문제가. 이런 걸 어떻게 케어할 건가, 이런 문제가 이제 대두되는 거죠. 그리고 보면 국내 범죄 발생률을 보면 우발적인 범죄 발생률이 전체 범죄율에 대해서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이러면 스트레스 쌓이잖아요. 이 비대면, 학생들도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같이 대면으로 이렇게 강연을 하고 서로 주고받으면 훨씬 좋을 건데 이 비대면이라는 게 실은 사람들이 우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정신적으로 압박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4명 중에 1명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최근 코로나 때문에 이게 더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저희들이 정신건강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까지 헬스케어 제품은 전부 신체적인 건강을 했는데 정신적인 건강관리를 어떻게 할 거나, 특히 현대인들은 정신적인 건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하냐 하면 우리의 인간의 정신적인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인간의 정신적인 건강을 돌볼 수 있냐?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이라든지 정신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겁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인간이 어떻게 감정을 느끼는지를 보면요. 주변 환경이 있고요. 주변 환경에 우리가 인간은 오감, 그러니까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걸 통해서 우리가 외부 환경으로 입력이 됩니다. 입력이 되면 그 입력을 가지고 우리 두뇌에서 마음과 생각과 기억과 그날 기분에 따라서 그걸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기분이 좋다, 나쁘다. 이게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선호도 이런 게 이제 결정이 되죠. 그렇게 해서 뇌에서 느끼는 거는 이런 외부에 대한 환경과 조건의 신체 감각을 통해서 인간이 느낀 결과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럼 정신적인 상태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뇌, 브레인 연구죠. 뇌의 기능을 연구를 해서 이런 환경에서는 사람들이 뇌는 어떤 감정을 가지겠구나를 유추해내는 겁니다. 입력하고 출력 사이의 인과관계를 사람이 더우면 좀 싫어하는구나. 더우면 혹은 신경이 좀 추우면 신경이 더 날카로워지는구나. 이런 관계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인간의 감정은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표정, 기쁘면 웃으면 웃는 표정이 나오죠. 그러니까 인간을 보면 인간의 표정이라든지 얼굴에 신체에서 나타나는 그 징후, 사인을 보면 이 사람의 감정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로 이제 알겠다는 건데 저희들이 오늘 소개해드린 건 이 뒤쪽입니다. 이 뒤쪽을 보면 그래서 인간 피부에서 나타나는 감정에 관한 신호를 우리가 읽어서 인간의 감정 상태와 정신 건강을 보겠다 이런 연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인간의 감정을 오늘 소개해 드릴 게 한 세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쾌적감, 인간이 추우냐 더우냐, 그리고 감동, 정신적으로 얼마나 내가 감동을 받았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현대인의 스트레스, 내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을까. 자기가 스트레스를 1을 받았는지 2를 받았는지 잘 모르죠. 그냥 스트레스를 받았다 안 받았다는 정도로 아는데 이 객관적으로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을 보면 첫 번째는 쾌적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에어컨디셔너라는 거죠. 이 냉난방기. 냉난방기의 목적이 뭡니까? 인간을 쾌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냉난방기는 지금 여러분들 가정에 있고 어디 직장에 있는 냉난방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세요. 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합니다. 그죠? 근데 인간의 감정은 사람이 춥고 더운 거는 온도와 습도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온도, 19도면 여러분들이 더운 온도입니까? 추운 온도입니까? 사람마다 다릅니다. 북극에서 온 사람은 덥다 그럴 거고요. 적도에서 온 사람은 춥다 그럴 겁니다. 이 온도가. 즉 다시 말하면 인간의 쾌적감을 위하는 에어컨디셔너가 왜 인간이 춥고 더운지는 생각 안 하고 공기의 온도와 습도만 맞추고 있냐 이거죠. 그러면 인간이 춥고 더운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걸 하겠다는 게 이 연구입니다. 인간의 춥고 더운 거는 인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는 환경을 분석해서, 그러니까 공기의 온습도를 분석해서 이 사람이 쾌적하냐 안 쾌적하냐는 맞출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사람마다 또 다르니까. 그래서 인간이 더운지 추운지는 인간을 봐야 됩니다. 뭘 보냐 하면 손가락 끝에 말단 혈류량이 인간이 추위를 느끼면 혈류량이 감소하고요. 더위를 느끼면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손가락 끝에서 혈류량이 어떻게 변하냐를 보면 인간이 이 사람이 추운지 더운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 온도를 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것만 보면 추운지 더운지를 안다는 얘기죠. 중요한 거는 인간 주변에 있는 공기의 온도와 습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추우냐 더우냐가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사람이 추우면 더운 바람을 내면 되고 더우면 추운 바람을 내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이 손끝에 말단 혈류량을 측정하려고 그러면 측정하는데 세게 누르면 말단 혈류량이 누르는 힘에 의해서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죠? 오차가 생기는 거죠. 사람마다 누르는 힘이 다 다르니까 접촉력이 다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하냐? 이런 걸 이제 보정을 하는 거죠. 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인간의 누르는 힘과 혈류량을 동시에 다져야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다져서 측정을 하면 아주 보정하기 전에 한 70%의 오차가 있죠. 보정하면 그 10% 이내로 줄어드는 겁니다. 이런 연구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인간이 춥고 더운지를 땀을 보면 알죠. 인간의 피부는 항상 이게 습기가 있죠. 땀이 발생하는데 더우면 훨씬 많이 발생하죠. 추우면 작게 발생하고. 그래서 인간의 피부에서 땀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혹은 피부의 전도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측정을 하면 이 사람이 더운지 추운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시계, 손목시계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기존에 있는 땀을 발생하는 거는 땀을 계속 재고 있으면 습기가 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환기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 환기구하고 여러 가지 이 소자들이 되게 커요. 무겁고. 이걸 손목시계 하나 안에 소형화 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인간의 땀을 할 수가 있고요. 측정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춥고 더우냐에 따라서 인간의 피부의 탄성도가 달라집니다. 인간의 피부의 탄성도를 측정하면 이 다른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보다 정확도나 신뢰도를 훨씬 향상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인간이 더우냐 추우냐를 보려면 말단 혈류량을 보거나 피부의 땀 발생량을 보거나 피부의 탄성도를 보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인간이 더운지 추운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에어컨디션이 공기 온습도하고 청정도 이런 거 관리하죠. 그러면 최근에 보면 인간이 있다 없다 몇 명이 있냐에 따라서 존재 유무를 또 하고요. 또 하나는 외기 온도를 또 측정합니다. 요즘 그 고급 에어컨들은 외기 온도의 차를 다시 또 보는 거고요. 미래는 저희들 생각할 때는 공기 온도 습도 조절하는 측정하는 것은 필요 없다. 인간이 더운지 추운지를 측정하는 기술로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감동입니다. 여러분들 그 음악 프로라든지 영화나 예술 작품을 접하게 되면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요즘은 이 보팅을 하죠. 스위치를 눌러서 이게 감동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안 그러면 점수 버튼 누르고 이러죠. 그런데 인간이 감동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보려면 인간이 감동을 받으면 왜 소름이 끼친다 그러죠. 이 소름이 인간의 감동 측정하고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름이 왜 생기냐 하면 소름은 우리 몸에 이런 섬모들이 있는데요. 털들이 있는데 이게 틀에 있는 근육들이 이제 수축을 합니다. 이 소름이 왜 생기냐 하면 이 갑작스러운 감동의 변화를 가면 이 소름이 자연적, 이건 참으려고 해서 참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생기는 것들이죠. 대체로 소름은 한 폭이 한 2mm 되고요. 높이가 한 200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름을, 이런 모기향 같은 게, 모기향 두 개 겹쳐놓은 거죠. 이게 소름이 있으면 모기향이 가운데로 이렇게 볼록 이렇게 올라오면 이 두 개의 전극 사이에 정전 용량이 바뀝니다. 그러면 얼마나 소름이 돋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소름을 감지하며, 이렇게 해서 사람 피부에 소름을 보면 얼마나 감동을 받을 수 있냐.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소름 별점을 매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음악이라든지 예술 프로그램 같은데 소름, 그러니까 감동의 정도를 알 수 있다. 그죠? 이게 실은 세계 최초로 만든 소름 센서입니다. 이거 가지고 감동을 측정하겠다는 게 처음 저희들이 시도를 한 것들이고요. 마지막으로 감동을 보면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죠.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할 건가? 스트레스는 학생들 여러분들도 벌써 받고 있죠. 학습 스트레스 있잖아요. 누구나 받습니다. 특히 감정 노동자들, 사람 대인을 관계에 있는 사람들, 콜센터, 그리고 이 편의점 알바, 커피숍, 다 사람을 접촉하는 것은 다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 스트레스가 단기가 있고 장기가 있습니다. 단기는 오늘 방금 뭐 선생님한테 혹은 부모님한테 혼났으면 그 순간에 스트레스 생기는 거. 장기는 저거는 계속 고3 같으면 1년 내내 대학 입시까지 그냥 머릿속에서 계속 스트레스 쌓이죠. 이런 스트레스. 이런 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일으키지만 업무 효율도 감소시키고요. 이게 신체적인 건강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거 앞으로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할 건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나 하면 여러분들 건강검진을 가면요. 스트레스 측정을 합니다. 손가락에 이렇게
골무 같은 걸 끼고 여기 전극을 바르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요. 움직이면 안 됩니다. 숨도 잘 조용히 쉬어야 돼요. 잘못하면 다시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 뭐를 측정하냐면 대체로 맥파하고 땀하고 체온을 봅니다. 기존에는 이 스트레스 측정을 이렇게 전극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자체가 스트레스 쌓이는 거죠. 잘못하면. 그럼 이걸 어떻게 좀 간편하게, 이건 스트레스 측정하려면 내가 스트레스가 얼마나 되는지 매번 병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이 반청고만 한 스트레스 측정기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2.5cm, 1.5cm 꼭 반창고만 합니다. 요렇게 돼 있어요. 요걸 여기 피부에 딱 붙이면 이 세 가지를 다 잽니다. 어떻게 재나 하면 가운데에서 피부에서 모세혈관들이 뛰는 맥박을 재고요. 그리고 땀도 재고 온도도 잽니다. 요 반창고 안에서. 이렇게 다 재면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병원에서 쓰고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움직이면 안 되는 이 벌키한 아주 큰 이런 센서에서 반창고만하게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평소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간의 감정 혹은 정신 건강을 위해서 인간의 감정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피부에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스트레스 읽을 수 있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추운지 더운지도 알 수 있고.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의 감정과 우리가 만족감, 선호도, 이 제품이 좋아, 저 제품이 좋아, 이 색깔이 좋아, 저 색깔이 좋아, 이 옷이 마음에 든다, 저 옷이 마음에 든다, 이런 선호도 있잖아요.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편안함, 예술성, 내가 얼마나 흥미를 느끼는지 흥미의 정도,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기술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 제가 사무실에 있건 지금 세미나를 하고 있던 집에 가 있던 자동차를 타건 저는 같아요. 그죠? 사람은 같은 거죠. 언제 어디서나 이거는 전 산업에 다 쓰이는 거죠. 자동차의 승객, 비행기의 승객, 자동차의 어떤 승객, 그리고 사무실, 학교, 공연장, 그죠? 다 쓰는 겁니다. 이렇게 전 산업 분야에 이 기술을 넓힐 수 있다는 거죠. 요까지가 서론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기술을 소개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바이오 정보 나노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는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제가 걸어온 길을 설명해 드렸고, 오늘 제가 실제 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걸어갈까?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길을 걸어왔지만 내일부터 또 다른 연구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연구의 길을 걷고 학습의 공부를 하고 어떻게 갈 것인지,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지가 중요하고요. 이 중에서 육하원칙 중에서 이 세 개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왜 하는지가 더 중요하고 무엇을 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사람마다 예를 들면 내가 과학자가 되든 생물학을 하든 물리학을 하든 관계없는 겁니다.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하고 싶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길은 말고 내가 어떻게 할 건가, 내가 미래에 뭘 할까,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어제 학교나 집에서 공부했죠? 무엇을 했냐? 공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뭐 시간표 따라서 했고, 왜 했냐? 공부해야 되니까. 오늘은 뭐 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학교나 집에서 지금 이 강연 듣고 있죠. 무엇을 하냐? 강연을 듣고 있다. 어떻게? 시간 내서 한다. 왜? 관심이 있거나 뭐 강연을 한다 그러니까 와서 듣고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그럼 내일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 역시 학교나 집에서 공부하겠죠. 시간표 따라서. 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왜가 중요한데, 그 다음 1년 후를 봅시다. 1, 2년 후에 여러분들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대학에 가겠죠.
그 무엇을 전공할 건데? 봐서요. 어떻게 할 건데? 잘요. 왜요? 대학 가려고요. 이게 목표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저도 이렇게 이 길을 걸어왔어요. 그 다음 그 위에 대학원을, 저도 이제 대학원을 다니거나 혹은 직장을 가요. 어떤 대학원, 어떤 직장을 갈 건데? 봐서요. 어떻게 할 건데? 열심히 해봐야죠. 왜요? 왜 하려고 그러는데? 대학원이나 직장을 뭘 갈지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럼 10년 후에는 직장에서 뭘 할까요? 글쎄요, 그때 뭔가 하겠죠? 어떻게 할까요? 최선을 다해서 하겠죠? 왜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이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막막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걸어온 길을 보세요. 저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어떻게 정했는지를 한번 보시면, 건강을 하겠다 그랬죠. 건강 중에서 뭘 했습니다. 신체 건강했습니까? 정신 건강했죠. 왜? 빈대가 있으니까. 그죠? 이 정신 건강을 한다. 이게 제가 정신 건강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 연구 시작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죠? 하다 보니까 온 거예요. 신체적인 건강을 하다가 가보니까 정신 건강에 비어 있구나. 정신 건강을 하다 보니까 정신 건강에서 뭘 하지? 스트레스가 없구나. 혹은 감동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점점점 무엇을 할 것인가가 제일 처음에 모호하다가 점점점 나타났죠. 여러분들 내가 뭘 해야 될까? 모호하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뭐 해야 되지? 그거 알면 점쟁이에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확실히 알고 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즉 다시 말하면 저도 길을 걸어오면서 뭘 해야 될지가 보이기 시작했지 처음부터 내가 저거 하겠다고 집어넣고 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요리사를 하겠다 생각을 해봅시다. 이 요리죠. 여러 가지 한식, 중식, 간식 다 있죠. 디저트도 있습니다. 디저트. 내가 이 요리를 하려면 이 요리의 재료는 뭔가 한번 보세요. 이 요리를 뭐로 만들어요? 전부 이거예요. 생선, 야채, 밀가루, 쌀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떤 요리를 하든 재료는 거의 비슷하죠. 그죠? 즉 말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분야에 어떤 연구를 하든 그 재료는 소위 말하면 기초과학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재료가 거의 비슷해요. 이 비슷한 재료에서 어떻게 이런 다른 제품이 나오냐? 그거는 뭐가 달라요? 조리법만 다른 거예요. 조리법만. 똑같은 양파는 한식에도 들어가고 중식에도 들어가요. 근데 조리법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할 때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미식가와 요리사가 있어요. 요리사는 요리를 잘 만드는 사람이고 미식가는 맛있는 걸 잘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맛은 어디서 나오냐면 재료는 똑같은데 조리하는 법에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앞으로 아주 유명한 요리사가 되겠다. 그럼 내가 한식을 할지 중식을 할지를 정해야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한식을 할지 중식을 할지 잘 몰라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요리사는 뭐를 알아야 돼요? 재료의 맛을 알아야 됩니다. 마늘은 들어가면 음식 맛이 어떻게 다르고 고춧가루가 들어가면 어떻게 다르고 소금이 들어가면 어떻게 다르고 식초가 들어가면 어떻게 다른다는 걸 알아야지 조리를 하죠. 그죠?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지금 공부가 재미없는 이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도 별로 재미없었어요. 답답했어요. 뭔가 하면 내가 무슨 요리를 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매일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는 파가 어떻고 양파가 어떻고 이 재료를 가르치는 거예요. 재료를. 그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재료의 맛을 알아야지 나중에 자기가 한식 요리사도 될 수 있고 양식 요리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재료의 맛을 모르면 어떤 요리사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학생들이 답답하더라도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그 과목들은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이 재료를 가지고 나중에 맛을 내기 위해서는 이 재료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재료의 맛을
잘 익히기 바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재료 가지고 그러면 내가 한식을 할지 중식을 할지 뭐를 할 건지를 정해야 되잖아요. 목표를 정해야 돼요. 이 목표는 제가 오늘 설명한 것이 육체적인 건강관리가 정신 건강을 하는 거고요. 인공지능은 이성적인 것만 하지 감성적인 건 인공지능이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인공감성이 나와야 돼요. 인공감성은 아직 없는 거예요. 바둑을 두고 논리적인 거는 인공지능은 AI로 되는데 이게 판정을 하고 이런 건 AI가 돼요. 근데 이 마음은 왜 안 되나 하면 똑같은 환경이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고요. 누구는 바나나를 좋아하고 누구는 사과를 좋아해요. 그러면 사과, 바나나 중에서 어느 게 더 맛있냐고 물었을 때 답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게 틀린 거냐? 틀린 게 아니죠.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정답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 건가? 저 자신만 해도 사람마다 다를 뿐 아니라 나도 달라요. 오늘 기분에 따라 어떤 거는 비가 와도 비 와서 참 좋다. 어떤 데는 비가 오면 좀 짜증이 나요. 똑같은 비가 오는데 같은 사람인데 그렇죠? 이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12변덕을 더 한다는 거. 사람이란 그런 거예요. 감정은 그런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 건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감정에 대한 이런 준비를 하고 이럴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뭘 준비해야 되냐면 이게 영양다각형이라는 건데요. 이쪽 이 다각형입니다. 다각형이 이게 폭이고 이게 깊이예요. 높이인데 폭은 과목이에요. 국어, 영어, 수학, 물리, 화학, 사회, 과학 이런 것들이에요. 이 폭을 어느 정도로 가지고 과학을 내가 깊이 할 건지 수학을 깊이 할 건지 수학하고 과학을 요만큼씩 할 건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를 하면서 이 다각형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모양의 다각형을 내 역량을 가지고 있을 건가를 보고 내가 수학을 뾰족하게 엣지를 만들 건지 물리를 엣지를 만들 건지를 봐야 됩니다. 다 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이 다 잘하는 걸 원하죠. 그러니까 다 잘하는 거는 천재가 아니면 다 잘하면 얕게 할 수밖에 없죠. 그죠? 다 잘하는 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다 못하는 거와 똑같아요. 다 잘하는 거는 뭐 하나는 잘해야 돼요.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는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에디슨이 전등을 만들었죠. 전등 가지고 예전엔 가스등을 썼어요. 이 가스등을 전등으로 바꾸면 불이 들어오나요? 밑에 가스가 있는데 이 전등에 가스 넣어봐야 불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가스등을 가로등을 전등으로 바꾸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발전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디슨이 제일 처음에 이렇게 발전기 만들었었는데 발전기가 자꾸 고장나는 거예요. 이 발전기 고치다가 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지 말고 발전기를 없애고 전기를 발전소에서 한 군데에서 발전을 해서 보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이 보내는 거에서 에디슨과 테슬라가 붙었죠. 에디슨은 직류, 그죠? 테슬라는 교류. 누가 이겼어요? 교류가 이겼죠. 왜? 보내야 되니까. 직류 발전기를 이렇게 했으면 에디슨이 성공했을 거예요. 사업에. 근데 이걸 모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테슬라가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우리 컴퓨터 자체의 용량을 자꾸 늘리려고 그랬죠. 요즘은 어떻게 해요? 컴퓨터 용량은 최소로 가지고 있고 뭐를 해요? 크라우딩 시스템을 해버리잖아요. 얘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데이터를. 그죠? 기술이 돌고 도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PC로 갔다가 PC의 능력을 자꾸 키우다가 요즘은 크라우딩으로 그냥 바꾼 거나 옛날 에디슨이 전등을 하다가 발전소에서 전기를 보내는 거나 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과학기술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특성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이런 스토리를 잘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창의적인 연구라는 게 있죠. 없는 게 생기는 게 창의적인 게 아닙니다. 여기 교과서에 다 나와 있어요. 이 교과서 과목입니다. 이 단원이에요.
여기다가 제가 지금 각 단원마다 제가 한 연구를 하려면 언어는 뇌인지, 수학은 대수, 미적, 물리는 역학, 열전기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 단원만 제가 뽑아서 이렇게 연결한 게 지금 인간의 감정 측정 기술이에요. 이렇게 연결하는 거. 이렇게 연결하는 이 경로를 찾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쪽으로 이어서 경로를 찾을 수도 있어요. 이 경로가 다르면 독창성입니다. 없던 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걸 어떻게 연결하냐. 음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음식이 창의적인 음식은 뭔가요? 조리법을, 재료를 다른 걸 쓰나요? 똑같은 재료를 써도 조리법이 달라지면 창의적인 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의적인 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서로 알고 있던 거를 어떤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경로를, 새로운 길을 찾는 거, 그 가치를 혹은 우리가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길이 어딘가, 이 길찾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래서 아까 역량의 다각형이 있죠. 여러 가지 기술이 있죠. 요게 저의 역량 다각형이에요. 그러려면 인간의 감정을 알아낼 수 있는 일을 하려면 이만한 이런 역량 다각형이 필요해요. 그럼 저 혼자 하면 되겠어요? 제가 이걸 다 공부한다고요? 방법이 있어요. 요런 다각형을 가진 사람하고 융합을 하면 돼요. 협업을 하면 된다. 그러면 다 되는 거죠. 이게 일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연구하는 방법이에요. 융합이라는 것은 모든 기술을 내 혼자 합치는 게 아니고 내가 잘 하고 있는 경쟁력이 있는 나의 전문성과 다른 사람의 전문성을 합칠 때 나오는 게 융합이에요. 융합이 기술만 융합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융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융합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내가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으면 제가 다각형 그리면 이 다각형에 사람이 능력이 똑같아서 이 면적은 같아요. 그럼 이렇게 안 그리면 어떻게 그리겠어요? 조만한 오각형 이런 거 그리겠죠. 이 작은 오각형 가지고 뭐 해요? 경쟁력이 없는데 큰 오각형이 필요한데. 그죠? 저 혼자는 이 공부를 다 한다 그래도 이 오각형한테 눌리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융합을 해나가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왜 하느냐? 인간의 감정 연구를 왜 했냐 이거죠. 왜 했냐 이걸 보면 명품이죠. 명품이 가치가 있잖아요. 명품이 비싸잖아요. 왜 비싸게 돈을 주고 명품을 살까? 예를 들면 명품도 해체하고 나면 전부 이래요. 그냥 시장 물건이나 명품이나 해체하고 나면 재료는 똑같다니까요. 근데 그게 왜 명품이 됐냐를 보셔야 되죠. 똑같은 재료 가지고 하더라도 명품은 과정이 다르잖아요. 그죠? 거기서 명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멋쟁이가 있고 명장이 있죠. 명장은 명품을 만드는 사람이고 멋쟁이는 명품을 드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누가 돈을 벌까요? 누가 돈을 봅니까? 여러분들 돈 많이 벌고 싶죠? 부자가 되고 싶죠? 과학기술에서 부자가 되고 싶으면 뭘 해야 됩니까? 멋쟁이가 돼야 됩니까? 명장이 돼야 됩니까? 멋쟁이는 명품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돈을 지불해야 돼요. 명장은 돈을 지불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죠. 그 돈은 누가 벌어요? 멋쟁이는 돈을 쓰는 사람이고 명장은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으면 뭘 해야 됩니까? 명장을 해야 되죠. 안 그러면 아예 돈이 많거나 처음부터. 그죠? 내가 멋쟁이가 되면서 돈을 벌고 싶다.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과학기술이 아니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멋쟁이면서 돈을 벌고 싶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멋쟁이와 명장의 차이는 뭐겠어요? 멋쟁이는 왜 돈을 지불해야 되나요? 멋쟁이는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죠? 명장은 남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돈을 쓰고 보는 차이는 이 차이가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미식가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맛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거는 남을 위해서 맛있게 만드는 사람이 요리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리사나 명장이
되고 싶습니까? 안 그러면 미식가나 멋쟁이가 되려고 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리사가 명장이 되려면 지겨워도 재료의 맛을 알아야 되고 소재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조합해서 다른 사람의 만족을 주는 사람이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치의 기준은 뭔가요? 가치의 기준은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가 가치예요. 그게 시장이라고요. 그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성공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할까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실은. 자기가 잘하는 걸 하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 능력과 다른 사람의 능력을 합쳐야 된다. 왜? 왜라는 게 실은 달라요. 사람들, 여러분들이 꿈을 꾸잖아요. 꿈의 크기는 뭐에 관계 있을까요? 무엇을 하는지 하고 관계없어요. 어떻게 하는지도 별로 관계없어요. 왜가 관계 있는 거예요. 왜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가치라 그랬잖아요. 가치는 많은 사람들을,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위하는 일은 가치가 커요. 나만 위하는 거는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내가 돈 주고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꿈을 키우는 방법은 역량을 넓히고 융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치를 키우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수혜자가 많아지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어릴 때는 부모님을 위해서예요. 부모님을 만족시키는 보람도 있죠. 그죠? 아, 부모님 칭찬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 이것도 꿈이에요. 좋은 꿈이에요. 그 다음 좀 더 가면, 아, 친구를 서로 기분 좋게 하고 친구와 사이좋게 하고 싶다. 그러면 가족에서 친구로 넘어갔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건강, 인류.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은 어떻게 하느냐? 왜 하느냐? 이게 실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가치, 왜 하느냐?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다는 가치가 있으면 신념을 가지고 어려워도 하시면 돼요. 이건 무조건 성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역량을 키우고 안목을 키우고 협업을 해서 아주 큰 기술, 아주 큰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혹시 질문이 있으면 이 지금 책 제가 하나 했는 게 있는데, 이게 제가 이때까지 쭉 걸어온 길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온 길인데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책을 한 2권 가져왔으니까 여기 금요일에 과학터치 대전 쪽으로 해서 이거 좀 뭐 빌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그 질문들이 어이구 이렇게 많습니까? 이거 제일 위에부터 봐야 되는 거죠. 봅시다. 제가 좋은 강연 고맙습니다. 이런 거는 다 하고요. 피부를 통해서 감정 거짓말을 못하고, 여기에서 실은 여기 보면 어떤 친구들은 소름이 자주 돋는데 아주 예민하게 평시에 이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할 수 있고요. 이 어떤 범죄 수사에 거짓말 탐지기 대신 사용할 수 있나요? 이 학생이 질문을 했는데 실은 FBI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이 소름이 지금 거짓말 탐지기는 심리적으로 조작이 가능하답니다. 이 소름은 못 속이기 때문에 실은 그 FBI에서 한번 연락이 왔었어요. 이 가능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보면 정신 건강을 조절하려면 방법이 어떻게 있냐? 그러니까 정신 건강을 조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절을 하려면 내가 이 정신건강이 어떻게 되는지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되죠. 요거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산업체에서 이 기술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있는 데가 콜센터입니다. 여러분들 홈쇼핑 있죠? 그 은행에 콜센터 있죠? 콜센터는 되게 많습니다. 은행에 전화하고 홈쇼핑 전화하고 여러 가지 전화가 뭐 통신회사도 전화하죠. 그 콜센터가 실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은행이 은행 콜센터를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콜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얼마 전에 왜 코로나도 뭐 콜센터 붙어서 이거 콜센터에서 막 코로나 전염이 많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기사가 나왔지만 이 콜센터라는 데는 어느 은행 혹은 어느 쇼핑센터의 콜센터를 위임을 받아서 이 콜센터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콜센터에서 이 교원 하시는 분, 이 응대하시는 분들이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아요. 왜 그러냐면 막 욕설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막 모욕을 주는 사람도 있고 막 거친 말을 할 수가 있고 이러면 이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이 감정 노동자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서 지금 콜센터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콜을 자르거나 그리고 이 콜센터 종사하는 분들이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스트레스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고 손 들면 가서 좀 쉬었다 오세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정량적으로 얼마나 측정할 수 있을까가 지금 산업체에서 지금 콜센터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이런 데 대해 회사들이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콜센터 이런 데서 그 사람의 이 스트레스를 측정하고요. 스트레스를 관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측정을 해야 관리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 가면 신경정신과에 가면 여러 가지 심리적인 테스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듣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시키고 어느 프로그램이 더 좋을까? 그 치료법이 어느 게 더 효과가 있는지를 알려면 스트레스가 줄었는지 늘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뭐냐? 설문조사예요. 스트레스가 줄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이게 스트레스가 줄었는지 어제보다 오늘이 줄었는지 늘었는지 얼마나 줄었는지를 잘 몰라요. 본인이. 이걸 정량적으로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이 기술들이 사용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게 실은 저도 이 같은 질문이에요. 근데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거는 미래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목적은 크게 가지라 그랬죠. 많은 사람들을 만족할 수 있는 거는 뭐든지 해도 되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잘하는 걸 해야 되죠. 내가 관심 있는 걸 해야 되는 겁니다. 잘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거고 뭐를 하든지 관계없어요.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오늘 설명드린 대로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음식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학기술이 아니고 음식점을 한다 그러면 음식점에서 음식점이 대박을 난다면 성공을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손님이 많아야 되죠. 많은 사람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뭐로요? 음식으로 만족시켜야 되죠. 그 음식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식을 할지 중식을 할지 자기가 잘하는 업종을 해야 됩니다. 뭐 분식부터 해서 한중일식 다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걸 다 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을 만족시킬까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를 잘해서 많은 사람을 만족시킬 건가? 여러 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킬 건가? 이거는 본인 능력에 자기 융합 적성 다각형 있죠? 그 모양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양을 잘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럼 뭐를 해야 될지 제가 학교에 있다 보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제일 많이 묻는 게 장래에는 어떤 전공이 유망한가요? 이 질문이에요.
그거 알면 제가 하죠. 불과 5년 전에, 10년 전에 알았습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장래에 뭐가 유명하든지 간에 그 유망한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제가 뭘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재료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예를 들면 음식이 중식이 뜰지 한식이 뜰지 양식이 뜰지 퓨전이 앞으로 유명할지 몰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요? 파는 어떤 맛이고 무는 어떤 맛이고 흑미는 어떻고 쌀은 어떻고 콩은 어떻고 이게 어떤 맛을 낸다는 걸 재료를 깨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앞으로 세상에서 중식이 있다든 한식이 있다든 퓨전이 있다든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앞에 뭘 뜰까 그거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보다 재료의 맛, 기초를 뭐든지 할 수 있는 기초를 튼튼히 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법.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걸 잘하면 나중에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러면 내 혼자 안 되잖아요. 내 능력으로 안 될 수가 있어요. 안 되면 그걸 할 수 있는 다른 사람하고 합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배워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미래에 뭐 할까? 너무 무엇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세요. 무엇을은 그렇게 해서 오늘 관심 있는 일,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자기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연습을 해나가면 무엇을 해야 될지는 자기가 걸어가서 조까지 가봐야 그 다음이 보여요. 인생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연구의 목표는 걸어간 만큼 그 앞이 보이는 거예요. 그 뒤에서 저 앞을 못 봅니다. 볼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여러분들 선생님한테 여쭤보세요. 선생님 어릴 때 선생님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다가 걷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되고 선생님 위해서 뭐요? 물리 선생님을 할지 생물 선생님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선생님도 길이 엄청 많아요. 그 길을 어떻게 결정했을까? 그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선생님은 어떻게 결정했어요? 그때 걸어가서 내 앞에 나타나는 일 중에 선택했다. 이 말씀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꿈을 꾸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기 학생들이 보면 관심, 호기심 학습이 왜 필요한가요? 재료를 알아야지 재료를 쓰죠. 예를 들면 고춧가루가 어떤 맛인지 모르는데 요리에서 고춧가루를 쓸 수 있습니까? 못 쓰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내가 스토리, 창조적인 길을 만드는 게 창의성이라고 하잖아요. 이 창의성을 발휘하는데 내가 이게 고추를 넣어야 될지 후추를 넣어야 될지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고추하고 후추 맛을 알아야죠. 그죠? 그러니까 학습을 해놔야 되는 거죠. 호기심이 없으면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뭐 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보이고요. 보이는 만큼 할 수 있고요. 그죠? 하는 만큼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학생 때 그랬지만, 저도 학교 다닐 때 싫어하는 과목들 되게 많았어요. 근데 나중 돼서 보니까, 이거 내가 싫어해서 안 했는데 나중에 필요하더라고. 그때 좀 이걸 좀 더 했으면 좋겠지.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잖아요. 그때 가서 해도 돼요. 필요성을 느낄 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모르는 게 편안해지는 게 위험한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게 생겼다, 궁금하다, 호기심이 생겼다, 이거는 잘 되는 거예요.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는요, 공부하면 돼요. 내가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뭐를 모르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이게 훨씬 위험한 거죠. 그리고 연구를 해보면요, 저도 느끼는 게
연구를 해보면 연구를 하면 할수록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져요. 질문이 더 많아집니다. 내가 알 수 있는 답은 몇 개 없어요. 깊이 생각하고 깊이 갈수록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게 어느 게 더 커진다고 생각해서요. 모르는 게 더 많아집니다. 내가 아주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잘 모르는 거라고요.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뭘 모르겠다는 걸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걸 이제 한번 말씀드리 보고요. 나머지는 마지막으로 제가 그 질문을 보면 그 꿈을 꾼다는 거 있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얼른 말씀드렸죠. 초등학생의 꿈이 있고 중학생이 있고 고등학생 꿈이 있고 대학생의 꿈이 있으면 초등학생은 뭐 구슬치기를 꿈이고 중학생은 뭐가 꿈이고 이렇게 무엇이 바뀔 수도 있죠. 근데 결국 뭐가 달라지냐면 꿈의 크기라는 거는 자기 꿈의 수혜자의 크기입니다. 내 꿈, 내가 이걸 이루었을 때 나만 만족하는 거는 이건 취미생활이죠. 이게 멋쟁이 미식가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랄까요? 자기가 이렇게 뭐 성공하고 뭐 자기가 그냥 만족하면 돼요. 그게 꿈이니까. 자기가 만족하면 되니까. 근데 큰 꿈을 꾼다는 이야기는 내가 하는 일의 수혜자를 어떻게 넓힐 수 있을까? 내 능력이 요거밖에 안 되면, 그죠? 내가 요걸로 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요만큼 이게 정해지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넓힐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내 능력과 서로 다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합치면 이 꿈이 커진다니까요. 즉 다시 말하면 내 꿈은 내 능력 안에서 꾸는 게 아니라고요. 내 능력 훨씬 밖에 큰 꿈을 꿔야 돼요. 내 능력 밖의 꿈을 어떻게 꾸냐? 다른 사람과 합치면 그게 내 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꿈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말씀드렸듯이 정신건강을 했다 그랬죠. 한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맥박이 뛴다. 맥박이 빨라진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맥박이 빨라져요. 운동을 해도 맥박이 빨라져. 그죠? 내가 계단을 올라와서 맥박이 빨라졌다. 그러면 뭘 알아야 됩니까? 맥박이 빨라졌다 해서 이게 스트레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내가 계단을 올라와서 빨라졌는지 스트레스를 받아서 맥박이 빨라졌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걸 구별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신체 건강에 대한 헬스케어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인간은 육체와 정신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내가 심장 이 어떤 혈관들이 혹은 내 신체 건강이 나빠서 나온 건지 내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신호가 나빠진 건지를 지금 구별을 못해요. 왜? 정신적인 요인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신체적인 건강 모니터링 기술도 실은 반만 아는 거예요. 신뢰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고요. 그 신뢰성을 하려면 이걸 완벽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은 신체적인 정신적인 건강을 바로 한 게 아니고 육체적인 건강 모니터링을 하다가 보니까 신체 건강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체적인 건강 모니터링 연구를 안 했으면 정신적인 건강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는 걸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면 아는 만큼 보고요. 보는 만큼 가고 가는 만큼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건강을 하면 신체 건강에 관한 신뢰성도 높일 수 있고요. 정신적인 건강 모니터링을 하려고 그러면 신체적인 건강 모니터링을 알아야 돼요. 모르고는 왜 마찬가지 아니에요. 신체적인 건강을 하는 사람은 정신적인 요인을 알아야 되고, 그죠? 정신적인 건강을 하는 사람은 신체적인 요인을 알아야 된다고. 둘 다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못하는 거죠. 그러면 신경정신과 분들하고
이런 내과, 순환기, 소화기 다 같이 봐야 됩니다. 다 같이. 내 혼자 못해요. 그러니까 외과 의사, 신경외과 의사 혼자 할 수 있냐? 안 된다고요. 또. 그러니까 같이 합쳐야지 그 큰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을 만족시키는 기술은 거기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뭐 계속 지금 질문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뭐 큰 질문들은 다 저희들이 제가 대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요약을 하면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하든 어떤 분야의 연구를 하든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무엇을 하느냐는 가봐야 합니다. 걸어간 만큼 해서 봐야 알고요. 또 무엇을 하는 게 좋은지는 세상의 흐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그러니까 무엇을은 누구나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구는 수학을 좋아하고 누구는 과학을 좋아하고 누구는 음악을 좋아해요. 그럼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음악을 하나, 미술을 하나, 과학을 하나, 사업을 하나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일을 하나, 음악을 하나, 무엇을 하나 많은 사람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맞죠? 어떻게 하냐? 내 혼자 능력이 아니고 같은 능력을 합쳐서 무슨 일이든지 그렇게 해야지 많은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 혼자 능력 가지고는 많은 사람을 만족시키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은 무엇을 하냐, 어떻게 하냐, 왜 하냐 중에서 왜 하는지, 왜는 많은 사람을 만족시키는 가치를 만드는 위해서 한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든지 이 왜 하는지를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실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번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